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재밌는 속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짧은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달콤한 밤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먼저 진시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진시황은 매우 욕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싫어했고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도 미워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비싼 옷을 입어야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하들은 매우 곤란해졌죠. 어떻게 하면 진시황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신하들은 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진시황을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불로초라는 약초였어요. 이 풀을 먹으면 늙지 않게 된다고 했죠. 또한 진시황은 성을 쌓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길게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매일 성을 쌓으러 끌려다녔어요. 그 성의 길이는 정말 길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난리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진시황은 군사 10만 명을 시켜 황에서 물을 길어다 큰 동이에 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동이는 너무 커서 10만 명이 힘을 합쳐서도 물을 다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동이를 화수분이라고 불렀고 이 속담은 물처럼 재물을 쓰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상제라는 신이, 땅속에는 염라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식사였죠. 식사하는 하늘의 명을 받아 염라대왕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죠. 어느 날 염라대왕은 까마귀에게 저승 명부를 전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까마귀는 그 명부를 들고 강도령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까마귀는 명부를 꼭 붙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다른 까마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궁금해졌어요. 저놈들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내려갔죠. 그런데 까마귀는 말고기를 먹고 싶어서 저승 명부를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잊고 말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저승 명부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까마귀는 급히 명부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강도령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염라대왕이 전한 말을 정확히 전하지 않고 둘러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무엇을 하든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어느 날 강도령은 저승사자를 보내서 아무나 잡아들이라 명령했다. 그 말을 들은 저승사자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잡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대로 잡아오지 않거나 때때로 사람을 놓쳐두기도 했다. 그런 뒤에는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죽음의 질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사람을 조롱할 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말을 한다. 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속담이다. 까먹는다는 표현은 까마귀와 소리가 비슷해서 생겨났다고 전해지며 기억력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인다.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 이양복이라는 아이와 관련이 있다. 이양복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그가 불량배 대장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도 언제나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어느 날 이양복은 대장간에서 놀다가 쇠조각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 이를 본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비록 작은 쇠조각이라도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란다. 어머니의 인자한 말 덕분에 이양복은 쇠조각을 계속 모았다. 그는 하나씩 쇠조각을 모으는 버릇을 들였다. 그 후 대장장이가 노름을 시작했고 대장간은 점차 엉망이 되었다. 대장장은 결국 거지가 되어 길에 나앉게 되었다. 하지만 이양복은 그동안 모은 쇠조각을 대장장이에게 건넸다. 이 쇠조각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대장장은 어린 이양복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대장장은 이양복이 준 쇠조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작은 호미를 팔고 그 돈으로 쇠를 사서 더 큰 삽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는 예전의 살림을 다 되찾았다. 사람들은 그가 쇠조각을 매일 모았다는 이야기에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유래시켰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모으면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속담인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세 나라가 있었던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국토를 넓히기 위해 백제를 공격하려 했다.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국리를 거듭한 장수왕은 신하들에게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전쟁을 하자는 말에 신하들은 놀라며 반응했다. 전쟁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미 결과가 뻔히 보였지만 신하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장수왕의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둑을 잘 두는 도림 스님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스님과 장수왕이 바둑을 두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려고 했다. 바둑을 두는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그 덕분에 장수왕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지 모를 일이었다. 장수왕은 스님과 함께 한참 동안 바둑을 두었다. 그러다가 잠시 바둑판을 놓고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백제를 정복하려는 생각,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스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다.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장수왕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를 백제에 보내주십시오. 백제왕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를 만나며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왕과 스님은 백제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스님은 백제왕에게 가기로 했다. 백제에 도달한 후 스님은 백제왕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백제왕은 스님이 바둑을 잘 둔다는 소문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맞이했다. 백제의 신하들은 그를 의심하였지만 백제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신하들이 여러 번 경고했지만 백제왕은 스님의 순수함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스님은 백제왕과 바둑을 두며 그를 지혜롭게 유도했다. 백제왕은 점점 더 신이 나서
바둑에 집중했다. 도림은 백제왕을 칭찬하며 그의 바둑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왕마마의 바둑 실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런 솜씨로 백제의 위상을 더욱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왕은 도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바둑에 몰두했다. 도림은 계속해서 바둑을 두며 백제왕에게 아주 작은 힌트를 주었다. 대왕마마의 바둑 솜씨처럼 백제의 중심에 큰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백제왕은 도림의 말을 듣고 점차 관심을 보였다. 도림은 계속해서 백제왕을 설득했고 결국 백제왕은 도림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이후 백제왕은 도림의 제안을 받아들여 큰 토목 공사를 시작했다. 백성들은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몰랐다. 큰일이 일어난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백제를 떠나 있었고 신하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도림은 이를 알아채고 고구려로 도망쳤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도림을 만나 백제의 처지를 전해 들었다. 그때다, 바로 그때였다. 장수왕은 군을 일으켜 백제에 쳐들어갔다. 고구려의 군사를 본 백제군은 전투를 벌일 힘조차 없었다. 이미 피곤하고 굶주려 있었던 그들은 결국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일 후 사람들은 도림의 기지에 빠져든 백제왕에 대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 넘치고 실패할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도 반복되는 같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일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삶은 마치 소가 웃다가 배꼽이 터질 듯한 일들로 가득하다. 어느 마을에 무식한 사람이 이사를 왔다. 첫날부터 그는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양반이라고 여겼다. 그는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했고 이제야 이 마을도 사람 사는 곳이 되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속으로 늘 자신의 무식이 탈로 날까 걱정하며 살았다.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공부는 끝이 없다지만 시기는 존재하는 법이다. 공부는 하면서 계속 해야 한다는 말을 알았지만 그는 항상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며 미루었고 결국 노인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들 앞에서만 학식이 있는 척했다. 가난하여 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면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희가 무슨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느냐. 글 공부 한 줄도 못하는 너희들이. 그는 마을의 유지들이 학문을 논하려 할 때 늘 술이나 한잔하며 다른 일을 핑계대었다.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머슴이 딸에게서 온 편지를 들고 급히 달려왔다. 머슴은 너무 급한 나머지 편지를 손에 쥔 채 급하게 달려왔다. 그 급한 모습을 보고 그는 편지를 열어보았으나 글을 읽을 줄 몰라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부인을 불렀다. 여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부인은 잠시 후 딸이 출산날이 되었나 보네요 라며 말해줬다. 그는 급히 편지를 거꾸로 둔 채 아이고, 딸이 난산을 했다니 이걸 어찌해야 하나 라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부인도 덩달아 울었다. 그들의 통곡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때 그를 아는 사람이 이건 기쁜 소식이다. 따님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양반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동안 유식한 척 벌리던 것이 다 탄로난 순간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당신이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비라 생각했으니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라며 동네 사람들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양반님, 당신의 말처럼 소가 웃다가 배꼽 터지겠네. 그들은 양반을 놀리며 웃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삶은 수가 웃다가 배꼽이 터진다 라는 속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쓰이며 결국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 이왕 선생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다. 이왕 선생은 매우 깔끔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주변이 지저분한 것을 매우 싫어했고 서재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먹물 한 방울도 방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수염도 매일 가다듬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런 이왕 선생은 자기 부인에게도 엄격했다. 부인은 늘 여러 가지 일을 챙기느라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었다. 아무리 부인이라 해도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부인은 그런 남편에게 참다 못해 말했다. 영감님, 적당히 좀 해주세요. 이왕 선생은 부인의 말에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헤어허, 대감의 부인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부인께서 그리 잔소리를 하시나요? 이왕 선생은 자신의 눈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도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왕 선생이 부인에게 도포자락을 정리해 놓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이 도포는 꼭 정리해서 입을 준비를 하거라. 부인은 신경을 써서 기울였지만 실수로 빨간 헝겊으로 도포를 고쳐놓았다. 이왕 선생은 아무 생각 없이 도포를 입고 조정을 향해 나갔다. 그때 다른 대감이 이왕 선생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이 대감, 이게 무슨 일이오? 이왕 선생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허허 대감이 이제는 망령이 들었나? 다른 대감은 손가락으로 도포를 가리키며 하얀 도포에 빨간 헝겊을 기운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이왕 선생은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후 제사를 준비할 때 부인은 또 다른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저것은 무엇이요? 이왕 선생은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서 물었다. 부인 뭐라고 했소? 부인은 또 다시 물었다. 저 털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왕 선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것은 먹개이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먹개를 먹으라는 뜻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부인의 실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왕 선생의 부인은 그저 철저하지 못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이왕 선생이
물을 찾을 때마다 부인은 정확하게 물방울을 떨어뜨려 벼 위에 물을 적셨다고 한다. 이왕 선생이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잘했다 라고 칭찬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부인이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며 차분하게 실수를 돌아보는 교훈을 준다. 양주형암, 죽은 말 지키듯 이라는 말처럼 효종이 그리운 마음으로 말을 달려 돌아왔듯 그 기적적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왕은 말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그 어떤 신화 속 이야기보다 말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다. 왕이 총애하는 말은 그 후 잘 보살핌을 받았다. 어느 날 왕은 그 말을 타고 동구릉을 다녀오게 되었다. 일이 끝난 후 왕은 그 말을 강화로 보내기 위해 보냈지만 그 도중에 양주에서 말은 죽고 말았다. 왕이 그 말을 애지중지했기에 신하들은 그 소식을 바로 왕에게 전할 수 없었다. 대신 신하는 말을 돌려보내며 간곡히 전했다. 말이 죽었음을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3일간 말이 일어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매우 슬퍼하며 3일 장례를 치르라고 명했다. 이때 양주형암은 임금이 사랑하는 말이기에 짐승이라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명령을 기다리며 3일 동안 말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로 인해 죽은 말 지키듯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남다른 임금이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정조는 그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명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 정조는 그 아버지의 묘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 즉위 후 틈틈이 묘를 돌보곤 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묘를 잘 돌보지 않는 것이 불충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돌보는 참봉을 두도록 했다. 참봉은 높은 벼슬이 아니었지만 사도세자의 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었기에 정조는 이 일을 매우 신경 썼다. 한 가난한 선비가 참봉의 일을 맡았는데 그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았다. 매일 정장을 입고 언제 임금이 올지 몰라 항상 준비해야만 했다. 참봉은 한 달에 25번이나 임금을 맞이해야 했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조의 효심 때문에 참봉의 일이 매우 고되고 힘들었지만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돌보는데 항상 정성을 다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능참봉을 하였더니 한 달에 거동이 29번이라는 속담이 생겼다. 이 속담은 참봉의 고된 일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세종대왕은 국가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어느 날 세종대왕은 남도의 도절 제사에 대해 명령을 내렸다. 그는 관망대를 설치하여 유사시 인근 지역에 알리고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긴장되는 일이었고 제사 장소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대왕은 신하에게 직접 장소를 확인하여 정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신하는 고심 끝에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세종대왕은 항상 나라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은 이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굴에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의 자신감을 떠올리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정은 더 이상 그런 자신감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세월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훈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한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태만해지는 것은 사람의 심리이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점이다. 그래서 속담에 고려공사 3일이라고 하지 않나. 세종대왕은 이 말을 하며 신하들에게 꾸짖었다. 그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를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에 비유하며 처음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꾸준히 하지 못하는 문제를 경고했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용감했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강한 힘을 자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후궁인 강씨의 자식을 세자로 세웠다. 태조는 후궁 강씨만을 총애하며 본처의 자식들을 홀대했다. 이방원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강씨의 아들 방석을 지지하는 정도전 등을 죽였다. 이로 인해 태조는 큰 아들인 정을 왕위에 앉히고 함흥으로 갔다. 함흥에서 이방원은 기회를 노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이 이방원은 결국 태종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태조는 그들의 사자를 모두 죽였고 그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태종의 사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방원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오려고 애를 썼고 그때 판충부사 박순이란 신하가 있었다. 박순은 하인도 없이 혼자서 새끼를 낳은 어미 말을 타고 함흥에 들어갔다. 그는 말이 묶인 곳을 보고 일부러 말을 풀어 새끼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 광경을 본 태조는 이상하구나. 어미와 새끼가 떨어지지 않으려 하네 라고 말했다. 박수는 미물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있는 법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태조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마침내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수는 태조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태조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박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떠나기 전 결국 하직을 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박수의 죽음을 청했다. 태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용강을 건너면 살리겠지만 건너지 못하면 죽이라. 태조는 박수가 결국 강을 건너리라 생각했지만 병에 걸려 중도해서 몸이 불편해졌다. 병이 나아지지 않은 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발을 배 위에 올리려는 순간 추격자에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태조는 크게 안타까워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떠올랐다. 태조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을 반드시 지키리라 결심하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태종은 박수의 죽음을 들었을 때 그가 한 일들을 떠올리며 그의 공을 인정하고 벼슬을 내렸다. 이렇게 태조의 마음을 돌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박수는 결국 해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함흥차사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이는 임무를 떠난 뒤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다. 진시황은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요구했다. 그보다 부자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했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옷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하들은 괴로워했다. 그러다 신하들은 진시황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불로초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풀이었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군사들은 성을 쌓고 그 성은 근 만리장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진시황은 군사 10만 명을 보내 황하수의 물을 끌어다 큰 동이에 채우게 했다. 그 동이는 그리 크고 깊어서 10만 명이 물을 길어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 동이는 화수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속담은 무분별하게 재물을 쓰는 사람을 경계하는 뜻으로 널리 쓰인다. 하늘나라와 땅속 나라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바로 사자였다. 사자는 신의 명을 받아 천상과 지구를 연결하며 사람들의 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염라대왕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은 중간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도령은 그저 일을 하며 칭찬은커녕 원망만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염라대왕은 까마귀에게 저승명부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까마귀는 날씨가 험악한 가운데 명부를 물고 강도령에게 가게 되었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까마귀는 끊임없이 전해지길 바랐다. 그때 다른 까마귀들이 말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까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침을 삼켰다. 결국 그 역시 말고기를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까마귀는 저승명부를 입에 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까마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먹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고 저승의 명부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까마귀는 먹고 난 후 저승의 명부를 찾기 위해 날아갔다. 큰일이군,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그는 결국 강도령에게 말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저승의 명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염라대왕께서 아무나 잡아들이라고 하셨다. 고만했다. 이 말을 들은 강도령은 저승사자를 보내어 사람을 잡아들이게 했다. 어떤 어린아이도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 나이가 차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잡아들이고 있었다. 아무 때나 사람이 죽고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생겼다. 사람들의 죽음에는 질서가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종종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고 말하며 기억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한다. 까마귀와 비슷한 발음에 까먹다는 의미에서 나온 속담이다. 이 말은 기억력이 약하거나 무엇이든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다음으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다. 그 소년은 이양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재치가 있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불량배 대장 노릇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 그가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한 뒤 어머니의 말처럼 조금씩 변화해갔다. 한 번은 대장간에서 쇠조각을 발견하고 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지만 그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 후 그는 더 난폭해져 동네 아이들을 이끌고 다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록 쇠조각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언젠가는 쓰일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는 쇠조각을 모아가며 매일 조금씩 변화해갔다. 그러던 중 대장장이가 노름을 하게 되고 결국 거지가 되어 길에 나앉게 된다. 그 대장장이를 도와주기 위해 이양복은 그동안 모은 쇠조각을 모두 내놓았다. 대장장이는 그에게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 후 대장장이 일은 재개되었고 그가 다시 일어난 덕분에 그는 예전처럼 성공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양복의 이야기를 듣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남기게 되었다.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왕마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몰라 불안해했다. 장수왕이 술을 마시지 않고 신하들과 농담을 나누지도 않으시니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다. 그런 가운데 장수왕은 불쑥 전쟁을 시작하자고 하셨다. 백제를 치자는 말씀에 신하들은 당황했다. 전쟁을 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노역에 시달려야 하고 군량미를 바치며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그로 인해 나라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신하들은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장수왕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바둑을 잘 두는 도림 스님을 초대하여 장수왕과 함께 바둑을 두게 했다. 바둑을 두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야 하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 장수왕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 것이었다. 장수왕과 도림 스님은 한참 동안 바둑을 두었다. 그 후 장수왕은 잠시 바둑판에서 손을 떼고 도림 스님을 바라보았다. 백제를 치려는 생각,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물으셨다. 도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장수왕은 깊은 고뇌 속에 한동안 침묵하셨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림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신이 백제에 들어가서 나라의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백제왕은 바둑을 좋아하니 그와 바둑을 두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림 스님은 백제왕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제의 궁으로 향했다. 백제에 도착한 도림 스님은 왕을 만나기를 청했다. 백제왕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므로 의심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하들은 도림 스님에 대해 걱정하며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그가 고구려의 첩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제왕은 이를 무시하며 도림 스님을 믿고 바둑을 두게 했다. 도림 스님은 백제왕과 함께 바둑을 두면서 그가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여러 가지를 간접적으로 건드려 보았다. 대왕마마의 바둑 솜씨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런 실력은 천하를 호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칭찬했다. 백제왕은 그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바둑에만 집중했다. 도림 스님은 다시 한번 바둑에서 지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대왕마마의 바둑 솜씨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큰 나라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도림 스님은 말을 이어갔다. 그때 백제왕은 비로소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림 스님은 계속해서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백제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제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나라에서도 대왕마마의 기세에 눌려 그 기운을 존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도림스님은 백제왕의 관심을 더욱 끌어냈다. 백제왕은 점점 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새기기 시작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말을 잇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백제왕은 도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던 백제왕도 도림의 끊임없는 설득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대왕마마 백제국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큰 집을 지어 대마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림은 그 말을 반복하며 다시 한번 백제왕을 설득했다. 도림의 말에 백제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백제국에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노역에 내몰리고 세금은 계속해서 부과되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갔고 신하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도림은 이를 알아차리고 고구려로 도망쳐갔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도림을 만나 백제의 상황을 듣고서는 그제야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에 쳐들어갔다. 백제군은 싸울 힘도 없었고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도림의 끈질긴 설득이 백제왕을 흔들어 놓은 것을 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속담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실패한 적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 실패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때 누군가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반복되는 말을 듣게 되면 결국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중요한 일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삶의 이야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진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무식한 사람이 새로 이사 왔다. 그는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며 칭송했다. 그가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더군요. 이제 우리 동네도 사람이 사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자기의 무식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 후회는 아무리 시간을 돌려봐도 되돌릴 수 없었다. 공부란 끝이 없지만 시기가 있음을 깨달았다.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지 미루다 보면 결국 늙어서 후회하게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만 학식 있는 척하며 살았다. 가난했던 시절 글을 못 배운 사람들이 찾아와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면 그는 고집을 부리며 거만하게 대했다. 내가 글 공부를 했다고 해서 네 편지를 읽어줄 줄 아냐? 어서 꺼져라. 마을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학문을 논하려 할 때면 그는 술이나 마시자며 회피했다.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머슴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마니마 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다급히 말했다. 그 급한 모습을 보고 편지를 뜯어보려 했지만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불렀다. 여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내는 대답했다. 그럼 딸의 해산이 다가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그는 편지를 뒤집어 들고 나서야 이해했다. 아이고, 딸이 난산을 하고 말았구나.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아내도 덩달아 울었다.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슨 일이냐 며 당황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웃들은 의외의 사실을 전해주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따님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양반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잘못된 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양반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선비로 알았는데 정말 어리석었어요. 라고 동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마치 소가 웃다가 배꼽이 터질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속담은 주로 엉뚱한 말을 할 때 사용되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황 선생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기로 유명했으며 주변이 어지럽혀진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의 서재는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먹물 한 방울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염까지 매일 가다듬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처럼 이황 선생은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부인에게도 엄격했습니다. 부인은 늘 그의 꼼꼼함을 따라가려 했고 이황 선생의 생활 방식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엄격하자 부인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영감님, 제발 좀 적당히 지내세요. 부인은 그의 지나치게 깐깐한 성격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황 선생은 화를 내며 말했다. 부인은 잔소리가 너무 많소. 이황 선생은 부인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황 선생은 부인에게 도포자락이 헤어졌으니 꼭 기워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정에 들어갈 때 입을 것이니 명심하고 기워두세요 라고 말했지만 부인은 이를 잊고 빨간 헝겊으로 기워 놓았습니다. 이황 선생은 아무 생각 없이 도포를 입고 조정에 갔습니다. 그때 다른 대감이 그의 도포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대감 왜 이렇습니까? 그 대감은 하얀 도포에 빨간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조정에서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제사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황 선생이 제사를 준비할 때 부인이 그 제사상에 놓인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요? 이황 선생은 너무 황당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차분히 설명했지만 부인은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황 선생은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부인의 엉뚱한 행동에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황 선생 부인의 실수를 통해 매사에 신중하고 차분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실수를 하면 결국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양주형암 죽은 말을 지키듯 한다는 속담은 늘 덤벙대고 실수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효중대왕이 아끼던 말이 하나 있었다. 효종이 청나라 심양에서 8년 동안 억제되어 있다가 조선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효종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가 탄 말은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단번에 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 보잘것없는 동물도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람과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효종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배를 타고 건너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 효종을 태우고 넓은 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그만큼 효종이 조선을 간절히 그리워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적처럼 강을 건넌 말은 효종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말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보호했다. 그런데 어느 날 효종은 그 말을 타고 동구릉으로 가게 되었다. 일을 마친 후 그 말을 강화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 말은 가는 도중에 양주에서 죽고 말았다. 효종이 그 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하들은 그 사실을 바로 전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말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몰랐다. 그들은 말을 돌려 말하며 간곡히 말했다. 벌떼충이 양주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먹지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3일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죽었음을 눈치챘다. 효종은 크게 비통해하며 그 말의 장례를 3일간 치르도록 명했다. 이 일을 통해 양주 형함이 죽은 말을 지키듯 한다는 속담이 생겼다. 한마디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끝나지 않으면 마음을 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조는 또한 효성 깊은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계속 간직했다. 사도세자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후 정조는 항상 그를 그리워하며 묘를 자주 돌보았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돌보는 참봉을 두도록 했고 한 가난한 선비가 어렵게 그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참봉은 그 일의 중요성에 비해 일을 적게 하려고 했지만 정조의 효성은 그와 달리 그에게 매일 묘를 돌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참봉은 매일 정장을 입고 임금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다. 그가 한 달 동안 29번이나 임금을 맞이하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준다. 그 당시 참봉의 일이 고단한 일로 여겨졌고 모처럼 얻은 벼슬이 있으나 힘이 든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야기는 왕과 신하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되었다. 세종대왕 역시 국가 안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한 번은 평안남도의 도절제사에 명하여 유사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그 일에 대한 신하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며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며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다. 세종대왕의 예처럼 왕은 항상 국정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며 신하들의 태도에 따라 국가가 운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야기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경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작만 했다가 끝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지요. 중대왕은 신하들에게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일을 꾸준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가 약해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길지 못하고 금방 포기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참을성이 부족하여 처음 결심한 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교훈의 속담이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그의 셋째 아들 이방원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힘이 세었으며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을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이방원을 특별히 총애하지 않았고 본처의 자식들을 외면하고 계비 강씨의 자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방원은 그로 인해 불만을 품고 점차 계비 강씨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결국 방석을 지지하던 정도전 등을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중 태조는 큰 아들 정종을 임금 자리에 앉히고 함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원은 기회를 엿보며 결국 태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많은 사자를 보냈지만 태조는 그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아무도 태조에게 문안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효심이 깊었기에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방원은 한 신하를 보내 태조를 만났습니다. 그 신하는 새끼말이 나무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부모 자식의 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습에 태조는 잠시 머뭇거리며 마침내 이방원의 효심을 인정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박수라는 신하가 모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자 태조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수의 충성을 인정하며 그의 공을 생각하여 벼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태조는 결국 아들의 효심에 마음을 열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함흥차사라는 속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번 심부름을 갔다가 아무 소식도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정을 지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태조의 복잡한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깊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